충청도 청주에 살고 있던 24살의 여성 한태순 씨는 6년 전 남편 신중호 씨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요. 이 부부는 슬하에 3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죠. 5살이던 큰딸 신경아양과 2살 터울이던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3명의 아이들입니다. 비록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이들은 그 누구보다 가족애가 두터웠어요. 아이들도 모두 부모 말을 잘 따랐고요. 특히나 첫째 경아양이 굉장히 영특한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1.5m 거리거든요. 그런데 5살 꼬마가 여길 혼자서도 잘 다니더라고요. 또 걷더니 약도도 그릴 만큼 애가 기억력도 좋고요. 그러니 가정에 예고 없는 비극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75년 5월 9일 경아양은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집 앞에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잠시 후 엄마 태순 씨는 저녁거리를 사려고 시장에 갈 채비를 합니다. 한 손에는 3살 된 둘째 딸의 손을 잡았고 품 안에 6개월 된 막내 아들을 안고서 놀고 있던 큰딸에게 다가갔죠. 경아야, 엄마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때 경아양은 친구들과 더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젓는데요. 당시 아이는 줄무늬 티셔츠에 남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틀 전 엄마가 사준 꽃 고무신을 신고 있었어요. 사실 경아양이 큰딸이라 그런지 웬만해서 떼쓰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사달라고 며칠을 조르더라고요. 고민 끝에 사줬더니 애가 그걸 받고서 그 신발을 안고 잠에 들었을 정도로 애착이 큰 신발입니다. 그렇게 잠시 후 태순 씨는 2 아이만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집에 돌아왔는데요. 경아야! 문을 여는데 마당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나가보니 동네 꼬마들이 몇몇 모여있긴 한데 그 속에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당황하던 찰나 꼬마 한 명이 말합니다. 아줌마, 경아 할머니 집 갔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는 바로 안도했죠. 또 마침 동네 이웃분도 경아가 할머니 집 가는 걸 봤다고 기뜸해 줍니다. 그날 밤 아이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 집에서 자고 오는 거라고 여겨요.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잠깐의 외출이 긴 이별이 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태순 씨는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할머니와 같이 사는 삼촌을 마주치게 돼요. 삼촌, 경아는 아침 먹이고 보낼 거죠? 그러자 삼촌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에?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오가던 그 익숙한 골목에서 딸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1975년 당시 한국에서는 사실 아동 실종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애가 혼자 있다가 길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요. 유괴와 인신매매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죠. 그때는 지금처럼 CCTV나 핸드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하잖아요. 더불어서 신속한 경찰의 수사 체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수사는 지지부진했죠. 골든타임도 놓쳤고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 태순 씨가 딸이 3살 때 찍은 흑백 사진을 넣어서 전단지를 제작합니다. 그걸 동네 전봇대에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딸을 찾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유괴 사건일 수도 있는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그날 이후 태순 씨는
오직 자식을 찾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3년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또 작은 제보라도 들리면 전국 어디든 한밤중에 막 달려갔어요. 그 부모의 절박한 마음에 무당도 찾아갔고요. 또 마침 친정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는데 이걸로 구판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저 모든 걸 뒤로 한 채 오직 딸을 찾는 것에만 매달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 중호 씨 또한 필사적이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손님들한테 전단지 나눠줬죠. 동시에 전국의 미아들이 갈 만한 고아원, 정신병원, 또 외딴 섬까지 다 찾아가요. 하지만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이고요. 부부는 매일 절망에 빠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딸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계를 놓을 수 없습니다. 또 남은 아이들이 있기에 엄마 아빠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 태순 씨가 미용실을 열어서 재정을 꾸려가는데요. 그러면서도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벽면 가득 실종 전단지를 붙여두곤 했죠.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8월 갑자기 대구에서 경아 씨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고아원에 살았고 생김새와 나이, 이름까지 비슷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둘러 내려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성인이 돼서 고아원을 퇴소한 뒤였죠. 겨우 수소문 끝에 그녀와 재회하게 되는데 자, 어릴 적 경아 양은 연탄 화덕에 데이게 되면서 왼쪽 배꼽 아래 흉터가 있습니다. 배꼽을 좀 보자 했더니 이 여성의 배는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에 생긴 거라 옅어졌나? 갸우뚱하던 무렵입니다. 그녀가 말해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택시기사였어요. 이 말에 부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이고, 내 딸 맞구나. 우리 드디어 찾았구나. 그렇게 잃어버린 딸과 15년 만에 상봉한 줄 알았습니다. 이후 부모는요, 부모 마음에 그냥 그 잃어버린 지난 세월 다 보상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 매일매일 준비해주고 또 백화점 데려가서 옷도 사주고 거기에 더해 안정적인 일자리도 주선합니다. 청주에서 한 집에 살면서 머지않아 결혼도 시켜줬죠. 그렇게 3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쩐지 좀 이상합니다. 딸이 이제 집에 돌아온 건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꾸 원래 살던 대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태순 씨가 딸과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여성은 그제서야 진실을 실토합니다. 죄송해요. 사실 저 경아 아니에요. 엄마를 보는 순간 욕심이 나서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거짓말한 거예요.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찾은 애가 친딸이 아니라는 말에 태순 씨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그럼 진짜 딸 경아 양은 어디에 있냐고요. 생사조차 모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반복되죠. 경아 양을 찾기 위해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요. 또다시 방송에 나가고 또 행사 같은 거 다 참여합니다. 이때 조리퐁 희망과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길 통해서도 경아 양을 알립니다. 그러던 2016년 엄마가 한 방송을 보다가 DNA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곧장 방송사에 전화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게 되죠. 그 덕분에 한인 입양자들로 구성된 325 캄나라는 비영리 단체를 알게 됩니다. 이 기관이 2015년 9월에 출범을 했는데 전 세계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5천 건 이상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죠. 실제로 그 덕에 100명 이상의 한인 입양인들이 친가족과 재회하고 있었고요. 즉각 엄마 태순 씨는 DNA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46살이 되었을 딸 경아 양의 얼굴을 추정한 몽타주도 제작을 해요.
하지만 등록을 했다고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었죠.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3년 후 드디어 소식이 도착합니다. 2019년 10월에 캄나의 한 데이터베이스에 결과가 올라왔대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인 한태순, 미국인 라우리 벤더, 유전자 50% 일치. 여러분, 사람은 양쪽 부모로부터 DNA를 절반씩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50% 일치한다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친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식과 함께 태순 씨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해요. 라우리의 어릴 적 사진이었죠. 색동 치마를 입은 작은 아이, 그리고 발에는 꽃 고무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신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이에요. 그 5살 꼬마가 이제 훌쩍 자라서 49살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 10월 18일 라우리, 아니 경아 씨는 13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엄마 태순 씨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죠. 공항 문이 열리고 딸이 등장하는 순간 태순 씨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딸을 끌어안아요. 실종된 딸을 44년 만에 엄마의 품에서 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태순 씨가 처음 내뱉은 말은 I am sorry였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딸이 말했죠. Mom, it's okay.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극적인 상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좀 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충청도 청주에 살던, 그리고 거기서 실종된 아이가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냐고요. 여기서 경아 씨는 어렴풋이 남아있는 어릴 적 기억을 가족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날 1975년 5월 9일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돌연 처음 보는 낯선 여성이 다가옵니다. 얘, 너희 집에 동생 태어났지? 네 엄마가 아기 낳아서 이제 너 필요 없대. 그니까 아줌마 따라와. 경아는 그녀를 따라 나섰고 얼마 후 기차를 탔대요.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종점에서 눈을 딱 떠보니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경아양이 영특했잖아요. 그래서 역 근처의 경찰서를 찾아가요. 대단하죠.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렸다. 찾아달라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이를 차에 태웠고요. 집에 데려다 줄 거라는 기대와 달리 행선지는 청주가 아닌 제천에 있는 영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경찰은 아이의 가족을 찾아줄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원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7개월 동안 영화원에 딸이 있었는데 사실상 단 한 번도 실종 신고가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엄마는 이 영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타이밍이 엇갈린 거죠. 경아 양의 해외 입양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1976년 2월 아이는 미국 버지니아로 이주하게 돼요. 여기서 좋은 양부모와 또 형제들을 만났는데 매일같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했죠. 사실 1998년 양부모는 경아양, 그러니까 입양 딸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는 영화원에 가서 친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저 부모가 버린 고아다라는 정보만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애초부터 경아 씨의 입양서가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1969년 12월 20일생 백경아, 서울 출생 고아.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제대로 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경아양은 1970년 7월 25일생이었고요. 백경아가 아니라 신경아입니다. 또 서울이 아니라 청주 출신이고 고아 아니잖아요. 부모 멀쩡히 살아있어요.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졌냐? 그 배경에는 사실 1970년대에 암울했던 한국 사회의 이면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죠. 수천 명의 이산 가족과 전쟁 고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입양 특례법을 제정해요. 그리고 해외 입양을 적극 권장하게 되죠. 양 부모가 입양 기관에다가 수수료도 내야 했고 또 비행기 운송 비용 뿐만 아니라 후원금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냈다고 해요. 자, 다시 말해서 해외 입양 아동이 많아질수록 이 기관의 재정이 늘게 되죠. 또 후원금이 달러로 지급되니까 외화벌이도 톡톡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가 하나의 상품이 된 겁니다. 물론 국제 입양 원칙에 따라 부모가 있는 아이는 결코 해외 입양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소위 고아 수출이 전쟁 직후에 활발했죠. 짭짤했고. 근데 시간 지나면 당연히 고아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자 몇몇 기관들이 그냥 미아가 된 아이들의 신분을 새로 파서 고아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 덕에 수년간 한국의 해외 입양 아동 수가 최고점에 달했고요. 현재까지 한국은 민간에서 추정하기에 20만 명을 입양 보냈습니다. 이건 콜롬비아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고요. OECD 국가 중 유일하죠.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경아양은 고아 상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동시에 부모는 자식과 생이별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비단 태순 씨 가족에게만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예로 최영자 씨 또한 아들 백상열 씨를 노르웨이에서 찾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에는 미국으로 입양 간 윤형경 씨가 44년 만에 가족을 찾는 일도 있었죠. 이들 모두 그저 길을 잃은 미아였는데 고아 호적으로 둔갑돼서 외국 입양을 보내진 거예요. 어린 시절 정말 나쁜 어른의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아이들이 희생이 됐고 그들이 이제 중년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아오지만 여전히 잘못 기재된 그 호적과 또 서류 뿐만 아니라 입양기관의 냉대로 인해 상처만 받고 돌아갑니다. 아니, 반면에 그들의 진짜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찾고 있을 거예요. 또 자식을 잃었다는 그 고통과 함께 언젠간 찾겠지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을 거고요. 모두가 불행한 상황입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최악의 오명 아래 피해자들의 그 시간과 고통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과거 한국 사회의 만행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9월에 개봉한 마이 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2년 만에 한국에 왔다 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주인공 제임스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면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임스의 친부 황남철은 사형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상봉한 두 사람이 점차 서로를 알아가고 부자간의 정을 쌓아가죠. 그러다 후반부에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제임스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 아버지 사이에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내는데요. 다른 영화에 비해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놀랍게도 실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에런 베이츠, 한국 이름 성진철인데 그가 제임스의 실제 모델이에요. 1979년 5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양부모 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죠.
결국 23살이 되던 1996년 에런은 육군에 입대를 했고 주한미군에 자원을 하게 돼요. 한국으로 파견을 드디어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부모의 행방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2000년에 이 에런의 사연이 KBS 제작진의 관심을 끌게 돼요. 바로 스페셜 다큐로까지 다뤄졌죠.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남성이 연락을 해옵니다. 자기가 친부라는 주장이에요. 그의 이름은 성낙주. 놀랍게도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런과 성이 같아요. 또 어린 시절 에런의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라고 밝혀지죠. 얼마 후에 에런은 그와 22년 만에 광주교도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애타게 찾던 그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너무 행복했지만 기쁨도 잠시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성낙주는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형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집행일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언제 갑자기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닐 만큼 선순위 사형수였죠. 성낙주는 아들과 만나서 네가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다독입니다. 에런은 사실상 철창에 막혀서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모든 것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겨우 아버지 찾았는데 또 생이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사형수 성낙수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951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요. 자녀 3명을 두게 되죠. 하지만 돌연 1976년 25살의 나이였는데 가족을 냅두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갑자기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이 승려 생활이 오래가진 못했죠. 약 8년 뒤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는데요. 절에 오는 그 불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자격 박탈당하면서 절에서 쫓겨났고 이후 그는 마땅한 직업 없이 그냥 떠돌아 다니게 돼요. 그러다 1993년 성낙주는 승려 시절에 배운 사주풀이를 활용해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철학관을 열게 됩니다. 스님들이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철학관이 좀 잘 되는가 싶었죠. 그렇게 점차 입소문을 타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48살 전옥수 씨가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을 했고 13살 딸 이향정 양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찾아와서는 내가 사춘기 딸이 있는데 너무 힘든 게 많다 라면서 고민을 털어놓거든요. 그걸 성낙주가 아주 다정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렇게 어느덧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요, 이게 성낙주의 의도적인 접근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검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옥수 씨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사별하고 나서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 황금장이라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1993년 당시에 4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빵빵했죠. 성낙주의 눈에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는 특히나 혼자 된 전 씨의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딸에 대한 상담 외에도 이것저것 챙겨요. 예를 들어서 허리 아파. 이리 와봐. 내가 침이랑 뜸 좀 놔줄게. 아프면 내 맘도 아프지. 이런 식의 멘트 있잖아요. 그렇게 1년간 공을 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는데요. 성낙주는 바로 철학관 정리하고 전옥수 씨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성실하게 그 황금장 여관 일을 돕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점차 본색이 드러나죠. 나가서 일하는 거 귀찮아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빌붙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모습이 전 씨뿐만 아니라 딸 이향정 양에게도 달갑게 보일 리 없습니다.
어느덧 균열이 생기더니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게 돼요. 성낙주도 눈치를 보면서 살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성낙주는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로 인해 결정적으로 성기능에 장애를 얻게 됐죠. 그런데 동거녀 전옥수 씨가 친구 영자 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수다를 떨다가 그의 그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험담을 한 거예요. 또 이걸 성낙주가 듣게 됐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의 성적 능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그는 아주 강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그렇잖아도 맨날 일하라, 돈 벌라 라고 핀잔을 주는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아주 더러운 기분이었죠. 같이 잘 살아보자고 동거하는 건데 나한테 황금장 줄 것도 아닌데 자존심까지 건드려?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성낙주는 전옥수 씨뿐만 아니라 모녀를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래야 재산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요. 그리고 1994년 3월 18일 종로에 있는 의료기기 상점을 방문한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수술용 메스 5개와 타자기를 구입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식칼로는 시신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흉기 챙겨놓고 호시탐탐 두 사람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5개월이 지난 8월 13일 저녁 9시입니다. 그날 성낙주는 황금장 여관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마침 이때 14살이 된 딸 향정량이 찾아오더니 아저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하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저씨 그렇게 우리 엄마랑 매일 싸우시는데 옆에 있는 저도 보는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집을 나가시는 건 어때요? 딸의 아주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인 요구였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홀로 남은 성낙주는 도저히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지 엄마도 나 무시하는데 이제 저 딸까지 이러네.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내가 메스 꺼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14일 새벽 5시입니다. 성낙주가 몇 달간 숨겨온 그 메스를 챙겨서 성큼성큼 집으로 향해요. 당시 엄마 전 씨는 여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대를 한 거죠. 그리고 집에는 딸이 홀로 잠들어 있고요. 성낙주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자고 있는 딸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목을 조릅니다. 막 캑캑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끊겨가는데도 이걸 15분이나 계속 목을 졸랐다고 해요. 잠시 후 드디어 딸의 숨이 이제 멎었죠.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낙주는 시신을 욕실로 옮겼고요. 슥싹슥싹 토막을 내요. 변기에다가 사체를 흘려보낼 생각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시신을 무려 36조각으로 잘게 자릅니다. 또 혹여라도 신원 확인이 될까 무서워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라요. 지문까지 훼손한 후에야 변기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변기로 내려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부위는 따로 검은 봉지에 담았고요. 2개의 라면 박스에 각각 넣어둡니다. 시신을 그렇게 처리했지만 고개를 딱 들어서 보니까 욕실은 엉망이죠. 피가 튀어 있고요. 이후 그는 엄청난 양의 물을 써서 아주 피 한 방울 남지 않게 깨끗이 욕실을 치워내요. 그때 물탱크가 거의 바닥을 보였을 정도라고 해요. 다 이렇게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9시간에 걸친 작업이었죠. 이후에 성낙주는 이복 동생 성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태연이 말을 했죠. 형인데 형이 고사를 지냈거든? 이거 돼지머리가 하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너 이거 좀 가져가서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줄래? 아무것도 모르는 이복 동생은 형의 부탁을 받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는 몰라요. 라면 박스에 담겨있는 시신을 가져가고
그리고 남양주 북한강 휴게소 인근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어요. 성낙주는 딸이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타자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겨요. 엄마, 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나를 잊고 아저씨 옆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성낙주가 만족스러워하면서 탁 종이를 이제 꺼냈죠. 자, 그럼 여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엄마 전씨가 이걸 보고 믿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14살 딸이에요. 누가 남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출을 합니까? 정황도 없었고 자필도 아닌 타자기로 쓴 메모를 쉽사리 믿을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평소 성낙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이었는데 엄마,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이 멘트 자체도 이상해요. 결국 여기서 전 씨는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해요. 가출 신고 접수하고 딸을 찾아 나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성낙주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설마 같이 살던 그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저 오히려 그녀가 원한 건 성낙주가 함께 딸을 좀 찾아보려는 시도라도 해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성낙주는 안 그런 거죠. 거기에 실망과 분노를 느꼈는데요. 그렇게 딸이 살해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8월 21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또다시 전 씨와 성낙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죠. 이때 전 씨는 너는 내 딸이 걱정되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성낙주는 야, 남자에 미쳐서 집 나간 애를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윽박 질러요. 여기에 이제 막 말다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씨도 격분했죠? 그러다가 너 재산 한 푼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 인간인데 내가 바란 거 아빠 노릇이었다. 그것도 못하면 내가 널 뭘 믿고 사냐? 막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요. 사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걸 들은 성낙주는 꿈틀거렸습니다. 씩씩거리더니 이때 전 씨는 이제 일단 화가 나서 집이 아닌 여관 107호에서 홀로 자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낙주는 막 그 꿈틀거리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생각에 빠져요. 아니, 내가 애초에 사실 둘 다 죽일 생각이었잖아. 사실 여태까지 저 여자를 살려준 건 경찰의 의심 피하고 좀 더 돈을 많이 가로채기 위해서였어. 나는 원래 두 사람 다 죽이려고 했어. 다음날 아침 8시입니다. 성낙주는 여관 107호실에서 자고 있는 전 씨에게 가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두 번째라 그런지 처리가 더 수월하더라고요. 2시간 만에 시신을 훼손했고 살점을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남은 시신 검은 봉투에 담아서 3개의 라면 상자에 나눠 담아요. 이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여관의 계단 아래쪽에다가 숨겨뒀고요. 그렇게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이번에 또 다른 이제 형제인 50세 김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레퍼토리로 돼지 머리가 있는데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씨도 별 의심 없이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 그 상자를 안매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전 씨도 딸도 모두 사라졌어요. 성낙주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제 내가 이 황금장 주인이다. 이런 태도로 아주 의기양양했죠. 어차피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요, 결국 성낙주는 단 하루 만에 꼬리를 잡히고 말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날인 22일이에요. 전옥수 씨의 친구 영자 씨, 아까도 등장했었죠. 수다했던 그 친구요. 이 영자 씨가 왜 내 친구랑 연락이 안 되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오더니 성낙주한테 추궁을 해요. 아니 왜 없냐, 지금 전 씨 어딨냐, 연락이 안 된다.
이때 성낙주는 가출한 딸이 걱정이 돼서인지 불공 들이러 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영자 씨는 그걸 믿지 않았죠. 사실 그녀는요, 딸 항정양 실종부터 이미 성낙주를 의심하고 있던 거예요. 오히려 전 씨는 의심 안 하고 있는데 영자 씨 친구가 더 막 수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자 씨는 즉각 모녀 둘 다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요. 경찰의 의심은 당연하게도 같이 살고 있던 성낙주에게 향하게 된 거죠.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전히 뻔뻔하고 또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 한 예로 경찰이 여러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좀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을 딱 감고 바라봤냐? 막 이렇게 불경을 외워요. 이거 뭐 묵빅반도 아니고 그냥 불경을요. 그 외에 뭐 민감한 질문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요. 이걸 사실 경찰이 봤을 땐 너무 괘씸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정황으로 봤을 때 전 씨가 돈이 좀 많으니까 그녀의 재산을 노린 범행인 게 뻔한데 현재로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으려던 그때 경찰의 눈에 한 가지 특이점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딸이 가출할 때 남겼다는 그 타자 메모예요. 그 메모 속에 한 글자, 여의 비읍 받침, 이 글자였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옆에서라는 그 문구였는데 그걸 옆 비읍 받침에서라고 잘못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딸이 썼다고 했잖아요. 착실히 학교를, 교육을 잘 받고 있는 딸이 이런 기초적인 맞춤법을 틀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성낙주가 이걸 작성했다는 게 더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이디어를 내요. 은근슬쩍 성낙주한테 종이와 펜을 주면서 자술서 써라 유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말에 여러모로 옆에 있는 이런 식의 글자가 들어가도록 막 유도를 했고요. 역시나 성낙주는 글씨를 하나하나 쓰면서 옆 비읍 받침이라고 작성합니다. 딱 걸렸죠. 그렇게 지금 사라진 딸의 메모는 어쨌든 딸이 아닌 성낙주가 작성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외에 이제 성낙주의 이제 개인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수술용 메스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요. 영수증도 나왔고요. 자, 지금 하나하나 막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잖아요. 그러자 성낙주는 드디어 범행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얼마 후 경찰은 그의 증언을 토대로 두 장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남양주 북한강 휴게소 인근 야산이었어요. 거기다가 딸의 그 시신 라면 박스에 넣어서 매장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 원주군 문만역의 그 현장이었어요. 바로 수색했더니 거기서 피해자들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죠. 물론 상당량을 이미 변기에 버려서 완전히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토막 시신을 본 경찰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지 싶을 만큼 이 토막에서 이 사람 간의 애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저 어떻게든 옮기기 쉽게 작게 잘라야 한다는 그의 욕망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1994년 12월입니다. 당시 43살이던 성낙주는 전옥수 씨와 이향정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안매장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범인은 항소했지만 1995년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1순위 사형수가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 마침 사형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앞서 에런이 22년 만에 아버지 찾겠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타이밍이죠. 심지어 에런의 안타까운 사연이 막 KBS를 통해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또 상봉까지 했잖아요. 동시에 점점 분위기가 성낙주 너무 불쌍해. 동정 여론이 형성됩니다.
아무리 주인이라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런 끈끈한 사이인데 뭐 겨우 찾았는데 또 이별이에요? 저기 그냥 죽이지 말고 두면 안 돼요? 막 이런 의견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또 여기에 동조하듯 성낙주가 2001년 자신의 호적에 에런을 아들로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2년 후에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또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2003년에 와서 KBS 일요 스페셜을 통해 DNA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불일치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남남이었던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에런은 진짜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찾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또 정도 줬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요. 참고로 도대체 성낙주가 그럼 어떻게 에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워낙 범죄자라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막 에런을 막 자기 호적에 넣고 빠르게 내가 아버지다라고 막 주장을 한 게 이런 여론을 이용해서 사형을 밀어보려는 꼼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앞서 마이 파더라는 영화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대중들도 이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영화를 이제 대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형수를 미화한 거 아니냐? 라는 비난이에요. 또 성낙수가 살해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영화 제작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봉을 감행했는데 그래서 관객들에게 차가운 대접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흥행 성적도 좋지 않았고요. 현재 한국은 1997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낙수의 사형도 무기한 연장되었고요. 그는 현재까지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 참 애절하게 시작해서 잔혹함으로 이어지더니 마지막에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 반전까지. 저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대본을 쓰는 저조차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럼 이게 다 뭐야? 에런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성낙주, 그는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었고 입양된 한 남성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마음은 무슨 짐승보다 더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낙주의 범행만큼은 앞으로도 결코 미화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